오늘은 조금 색다른 방식으로 우리 첫나라 고조선을 만나보려 합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의 역사책을 펼쳐 여기 이렇게 쓰여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만약 같은 사건을 적은 역사책이 4권이 있고 그 4권이 조금씩 다르게 적혀 있다면 어떨까요? 고조선이 바로 그렇습니다. 사마천의 사기, 반고의 한서, 진수의 삼국지, 범엽의 후한서, 이 4권의 중국 정사가 고조선을 기록했는데 그 내용이 서로 겹치기도 하고 어긋나기도 하고 한쪽에만 있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4개의 기록을 나란히 펼쳐놓고 겹쳐 읽어보려 합니다. 그러면 한 권만 봐서는 결코 보이지 않던 고조선의 진짜 얼굴이 천천히 떠오를 것입니다. 편안히 기대어 들어주십시오. 먼저 우리가 오늘 펼쳐 읽을 4권의 역사책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4권의 관계를 알면 오늘 이야기가 훨씬 선명해집니다. 가장 오래된 것은 사마천의 사기입니다. 기원전 1세기 위만조선의 성립과 멸망을 처음으로 기록했어요. 이것이 원천입니다. 두 번째는 반고의 한서입니다. 1세기의 책입니다. 그런데 이 한서는 사기의 조선 기록을 그대로 옮겨 적었어요. 대신 지리지라는 곳에 고조선의 법과 제도를 따로 실었습니다. 세 번째가 오늘의 주인공이라 할 만합니다. 3세기 진수의 삼국지, 그리고 그 안에 인용된 위략이라는 책이에요. 이 위략이 앞에 두 책이 침묵한 부분, 위만 이전의 고조선을 처음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마지막은 5세기의 범엽의 후한서, 앞의 기록들을 하나의 통사로 정리한 책입니다. 자, 이제 이 4권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던져보겠습니다. 위만조선 이전에 나라가 있었을까? 사마천의 사기를 펼치면 조선의 이야기는 위만이라는 남자가 왕이 되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위만이 왕이 되었다면 그전에는 다른 누군가 왕이었을 텐데요. 위만에게 나라를 빼앗긴 그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사마천은 그에 대해서 거의 아무것도 적지 않았습니다. 위만 이전의 왕에 대해서는 그저 그 왕이라고 스칠 뿐 이름도 계보도 남기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마천이 관심을 둔 것은 한나라와 직접 부딪힌 위만조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만 이전의 고조선은 굳이 자세히 적을 대상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기만 읽으면 고조선의 역사는 위만에서 시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앞에 긴 세월은 안개 속에 가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개를 걷어준 책이 있습니다. 300년 뒤에 나온 위략입니다. 위략은 사기가 침묵한 그 자리에 놀라운 이야기를 채워넣습니다. 위략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옛날 조선 후가 있었는데 주나라가 쇠하고 연나라가 왕을 칭하며 동쪽을 넘보자 조선 후 역시 스스로 왕을 칭하고 오히려 연나라를 치려했다는 거예요. 그때 대부 예라는 신하가 이를 말렸고 예를 보내 연나라를 설득해 전쟁을 막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봅니다. 위만보다 훨씬 앞선 시대에 이미 왕을 칭하고 대부라는 신하를 두고 외교로 전쟁을 막는 고조선이 있었던 거예요. 이건 상당한 수준의 나라였다는 뜻입니다. 위략은 이어서 조선왕 부가 있었고 그가 죽자 아들 준이 왕위를 이었다고 적습니다.
부왕에서 준왕으로, 아버지에서 아들로 왕위가 이어졌다는 거예요. 사기에는 이름조차 없던 그 왕들이 위락에서 비로소 이름을 얻습니다. 다만 한 가지 신중하게 짚어야 합니다. 위락은 이 왕들을 기자의 후예라고 적었어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 학계는 기자조선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기자가 조선왕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후대 중국이 자기 중심으로 덧붙인 관념적 궤보, 바로 그 자체라고 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나누어 읽어야 해요. 부왕과 준왕이라는 실제로 있었을 왕들은 받아들이되 기자의 후예라는 수식은 후대에 붙인 말로 구분해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의 가장 극적인 대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위만이 어떻게 왕이 되었는가? 이 질문에 사기와 위략은 전혀 다른 답을 내놓습니다. 먼저 사기입니다. 사기는 위만이 무리 1000여 명을 이끌고 폐수를 건너 빈 땅에 자리를 잡은 뒤 점차 주변을 복속시켜 왕이 되었다고만 적습니다. 단 한 구절입니다. 어떻게 왕이 되었는지 그 속사정은 적지 않았습니다. 담담하죠. 그런데 위략은 이 대목을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그려냅니다. 위략에 따르면 위만은 준왕에게 나아가 항복하며 이렇게 청했다고 합니다. 서쪽 변경에 살면서 중국에서 넘어오는 망명자들을 거두어 조선의 울타리가 되겠습니다. 준왕은 그를 믿었어요. 그를 총애하여 박사라는 벼슬을 주고 규라는 예물을 하사하고 백리 땅에 봉해 서쪽 변경을 지키게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신뢰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다음 장면에서 모든 것이 뒤집힙니다. 위만은 망명자들을 계속 끌어모아 세력을 키웠어요. 그리고는 준왕에게 거짓으로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아뢰입니다. 한나라 군사가 10갈래로 쳐들어오고 있으니 도성에 들어가 왕을 지키게 해 주십시오. 준왕은 이를 믿고 허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성으로 들어온 위만이 한 일은 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왕을 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준왕은 맞서 싸웠지만 상대가 되지 못했어요. 여러분, 바로 이 장면, 우리가 흔히 아는 위만이 한나라 군대 핑계를 대고 도성에 들어가 준왕을 몰아냈다는 그 유명한 이야기, 이것은 사실 사기에는 없습니다. 오직 위락에만 있어요. 300년의 시차를 두고 후대의 사서가 담담한 한 구절을 이토록 극적인 배신의 드라마로 그려낸 거예요. 그러니 이 이야기를 할 때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사기는 이렇게, 위략은 이렇게라고요. 그렇다면 위만에게 나라를 뺏긴 준왕은 그 뒤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번에도 사기는 침묵합니다. 한서도 마찬가지예요. 준왕은 위만이 왕이 되는 순간 기록에서 호련히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위략과 삼국지가 그 뒷이야기를 전합니다. 삼국지는 이렇게 적어요. 준왕이 위만에게 나라를 빼앗기자 그 측근과 공인들을 거느리고 바다로 달아나 한 땅에 살면서 스스로 한왕이라 칭했다는 거예요. 나라를 잃은 왕이 배를 타고 남쪽 바다로 내려가 새로운 땅에서 다시 왕을 칭했다는 거죠. 극적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는 조심스럽게 다뤄야 합니다. 이 기록은 사건이 일어나고 무려 500년쯤 지난 뒤 삼국지에서 처음 나오거든요. 정작 준왕과 같은 시대를 산 사마천의 사기에는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 준왕이 남쪽으로 갔다는 이야기는 확정된 사실이라기보다는 여전히 논쟁 중인 기록으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흥미로운 후대 기록이 있다는 것까지만 열어두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고조선의 마지막 위만조선의 멸망으로 가보겠습니다. 한무제의 침공,
수군과 육군의 두 장수의 갈등, 협상의 실패, 신하가 왕을 죽이는 내부 붕괴, 그리고 왕검성의 함락. 이 극적인 멸망의 과정은 사마천 사기가 가장 자세히 그려냈습니다. 그 이야기는 지난 시간에 원문으로 함께 읽었죠.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한서와 사기의 관계예요. 방고의 한서도 위만 조선의 멸망을 적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사기와 나란히 놓고 보면 거의 똑같아요. 인물도, 사건의 순서도, 결말도 같습니다. 방고가 사마천의 기록을 그대로 옮겨 적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멸망 대목에서 우리가 볼 것은 두 사서가 얼마나 다른가입니다. 오히려 후대의 사서가 앞의 사서를 어떻게 이어받았나 하는 것입니다. 사마천이라는 한 개인이 남긴 증언이 반고를 거치며 정돈된 정사로 자리 잡은 것입니다. 기록은 그렇게 한 사람의 붓에서 시작해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쳐 역사가 됩니다. 그런데 방고의 한서에는 사기에는 없는 아주 귀중한 기록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조선전이 아니라 엉뚱하게도 지리지라는 곳입니다. 바로 고조선의 법, 이른바 팔조법금입니다. 한서 지리지에는 이렇게 전합니다. 고조선 사람들에게는 지켜야 할 8가지 금법이 있었다고요. 그중 3가지가 지금 전합니다. 첫째,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죽음으로 갚는다. 둘째, 사람을 다치게 한 자는 곡식으로 갚는다. 셋째, 도둑질한 자는 그 집의 종으로 삼되 속죄하려면 한 사람당 50만 전을 낸다. 짧지만 이 3조항이 알려주는 것은 엄청납니다. 사람을 해치면 변한다는 것은 생명과 몸에 대한 질서가 있었다는 뜻이에요. 곡식으로 배상한다는 것은 재물의 가치를 헤아리는 경제가 있었다는 뜻이고요. 도둑을 종으로 삼는다는 것은 이미 노비라는 신분과 사유재산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50만 전이면 속죄할 수 있다는 것은 화폐 경제와 계층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단 3줄의 법조항이 2000년도 더 전 고조선 사회의 짜임새를 이렇게 생생히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기록은 오직 한서에만 있습니다. 사기에도 삼국지에도 후한서에도 이만큼 자세히는 없습니다. 내 사서를 겹쳐 읽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습니다. 내 사서를 겹쳐 읽으면 고조선을 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의 문화권으로 넓게 보게 되는 순간도 있습니다. 삼국지 동의전에는 부여 사람들의 흥미로운 습속이 하나 적혀 있습니다. 전쟁 같은 큰일이 있으면 소를 잡아 그 말굽을 보고 기륭을 점쳤다는 거예요. 말굽이 갈라져 있으면 나쁜 징조, 붙어 있으면 좋은 징조로 여겼다고 합니다. 이것을 소발굽으로 치는 점, 우제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습속이 부여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위략은 고구려에도 같은 전법이 있었다고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저 남쪽 경상도 창원의 옛 조개무지에서도 점을 친 소뼈가 발굴이 되었습니다. 사만사회에도 같은 습속이 있었던 거예요. 부여에서 고구려에서 그리고 저 남쪽 사망에서까지 소발굽으로 점을 치는 이 습속은 만주와 한반도를 아우르는 하나의 넓은 문화권이 공유한 풍습이었던 것입니다. 중국이 거북 등껍질로 점을 쳤다면 우리 옛사람들은 소의 뼈와 발굽으로 하늘의 뜻을 물었습니다. 이렇게 내 사서를 겹쳐 읽으면 국경을 넘어 하나로 이어진 옛사람들의 삶이 보입니다. 이제 네 권의 역사책을 다시 덮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사기에서 위만조선의 극적인 멸망을 봤습니다. 한서에서는 고조선의 법과 사회를 봤어요. 위략에서는 위만 이전에 잃어버린 왕들과 위만이 나라를 빼앗는 배신의 전말을 봤습니다. 그리고
삼국지에서 쫓겨난 왕의 뒷이야기를 후한서에서는 그 모든 것을 잇는 통사를 봤습니다. 만약 우리가 사기 한 것만 읽었다면 고조선은 위만우에서 시작해 한무제에게 망한 나라로 보였을 겁니다. 한서만 읽었다면 법조문 몇 줄로, 위량만 읽었다면 배신의 드라마로만 보였겠죠. 그러나 네 권을 겹쳐 읽자 비로소 온전한 얼굴이 떠오릅니다. 위만 이전부터 왕을 칭하고 신하를 두고 외교를 하던 나라, 사람을 해치면 벌하고 재물을 배상하던 사회, 소발굽으로 하늘의 뜻을 묻던 사람들, 그리고 신뢰와 배신 속에 흥하고 망한 한 나라의 온전한 모습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마음에 새길 것이 있습니다. 이 네 권은 모두 고조선 사람이 아니라 이웃나라 중국이 자기의 시각으로 적은 기록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록을 소중히 읽을 때 그 안에 담긴 시선의 한계까지 함께 헤아려야 합니다. 그것이 사료를 어른스럽게 읽는 법입니다. 하나의 나라, 네 개의 기록, 그 어느 하나만으로는 온전하지 않지만 네 개를 겹쳐 읽을 때 비로소 진실에 가까워집니다. 역사를 읽는다는 것은 어쩌면 그렇게 여러 기록을 겹쳐 그 사이의 진실을 더듬어가는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깊은 밤, 네 권의 오래된 역사책을 함께 펼쳐주셔서 고맙습니다. 부디 편안한 밤 되십시오. 다음 밤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